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꾸. 우리 요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어요. 그쵸? 그래서 2주차 마지막에 우리가 1종의 오류, 2종의 오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표를 꼭 한번 숙지했으면 좋겠다. 제가 3가지 예를 들어서 제1종의 오류랑 제2종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랑 요 그림이랑 꼭 그려봐야 돼요. 꼭 그려보고 1종의 오류가 뭔지, 2종의 오류가 뭔지 반드시 개념을 알아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은요. 언제든지 좋으니까 연락을 해주세요. 나랑 줌으로 1대1로 내가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뭐 사진 찍어서 내가 설명해 줄 수 있고 전화 통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1종의 오류와 2종의 오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유의 수준이 1종의 오류 알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2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H0가 사실일 때 H0를 채택하는 경우. 탈모제가 효과가 없을 때 탈모제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 파는 경우에 그렇죠? 요 경우를 우리가 1-알파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게요. 지정된 확률 알파라고 할 때 이게 유의 수준 제1종의 오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알파를 신뢰도라고 한다. 당연히 100을 곱하면 %로 표시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유의 수준이 5%이면 신뢰도는 95%가 되는 거고 유의 수준이 1%가 되면 신뢰도는 99%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 수준 알파가 포함되는 영역을 기각력이라고 설명한다. 이건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요게 우리가 기무가설이 사실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린 경우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인데 여기 끝에 또는 이쪽 끝도 상관없어요. 한쪽 끝만 볼게요. 일단 여기 끝에 여기가 지금 0.05 하필 실험을 했는데 여기 끝에 결과가 나와서 H0를 채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양주 얘기했었죠. 3.125% 정도는 요행수 운으로 맞출 수 있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H1을 채택하는 경우였잖아요. 아주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H1을 채택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제1종의 오류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알파잖아요. 요 영역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기각역이라고 해요.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 사실은 이게 기무가설이라는 사실이 참임에도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게 모두 사실이지만 아주 운이 나쁘게 또는 운이 아주 낮은 확률로 여기에 뽑혀서 H0가 채택이 되고 H0를 기각하게 되는 요 영역을 우리가 기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제1종의 오류 배웠고요. 제2종의 오류 배웠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신뢰도가 되겠죠. 신뢰도. 여기는 기각역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게요. 유의성 검정이라고 기무가설에 대한 반증의 강도를 제공하는 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죠.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H0를 즉 대립가설을 주장하고 싶은데 요거를 채택할까? 즉 H1을 채택하려면 H0를 기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H0가 기무가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무가설에 대한 반증, 기무가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공하는 과정을 유의성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우리가 이걸 할 건데 사실 이 개념만 이해하고 나면 유의성 검정은 되게 쉬워요. 그냥 절차대로 그냥 수식대로 그냥 따라 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과정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검정 통계량, 즉 유의성 검정을 위해 사용하는 통계량인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뭐가 검정 통계량인지 알려줄게요. 평균일 때 쓰는 검정 통계량이 있고요. 비율일 때 쓰는 검정 통계량이 있고요. 또 A랑 B랑 차이를 비교할 때 쓰는 게 있고요. 또 이 n의 개수 우리가 데이터 샘플을 30개 이하인 경우에 또 우리가 쓰는 통계량 등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가지고 다이어트 전이랑 후 이걸 대응표본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 때 우리가 쓰는 검정 통계량 여러 가지 많은 통계량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컨셉만 이해하고 나중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검정력이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검정력은 제2종의 오류 바로 위에 있는 반대되는 개념이었잖아요. 즉 검정력은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검정력이 그쵸? 탈모제 샴푸가 효과가 있을 때 탈모제 샴푸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검정력 즉 1-베타라고 얘기를 하죠. 즉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이 올바를 때 정확히 유의차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냐면 신뢰도였어요. 그쵸? 기무가설이 사실일 때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확률. 다시 얘기하면 탈모제 샴푸에 효과가 없을 때 정말 탈모제 샴푸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쵸? 그리고 유의차는 뭐냐면 의미가 있는 차이에 그쵸? 우연한 불규칙성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차이가 유의차예요. 우리 아까 양주 A 회사 양주, B 회사 양주 맞출 때 정말 우연히 맞췄다라기 하기 어려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맞출 수 있어요. 그쵸? 0.5. 두 번도 맞출 수 있어요. 4분의 1 확률. 세 번, 8분의 1. 네 번, 16분의 1. 16분의 1만 해도 어려워요. 그쵸? 그 다음 32분의 1까지 가면 이거는 뭐예요? 불규칙, 우연히 생겼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거를 유의한 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첫 시간 얘기했을 때 백화점에서 홍보물을 발생한 그룹이랑 홍보물을 발생하지 않는 그룹의 매출액의 차이가 분명히 났었잖아요. 의미 있는 차이가 났었잖아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럴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차이가 생겼을 때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우리가 모집단의 샘플을 뽑다 보면 이쪽에도 뽑을 수도 있고 저쪽에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차이는 조금씩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는 뭐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유의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밌는 얘기가 나왔죠. 유의 수준 하에서 즉 알파예요. 그렇죠? 제1종의 오류 하에서 제2종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경우다. 타입 1 에러 이거를 우리가 제1종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제2종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제2종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재밌죠? 이 의사가 이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배가 좀 불뚝하게 나왔죠. 임신이 아닌데 임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You are pregnant. 그렇죠? 임신이 아닌데 임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요. 이걸 우리가 제1종의 오류라고 얘기하죠.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여자 의사도 아주 웃으면서 You are not pregnant라고 얘기를 하죠. 임신인데 임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또 제2종의 오류로 이 그림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림으로도 이해를 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가설 검정에 위 수준 하에서 즉 뭐예요? 위 수준 이거는 덜렁 제1종의 오류예요. 제1종의 오류 하에서 덜렁이가 아니고 이거는 멍청이에요. 그렇죠? 오타. 제2종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다.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해도 되게 오늘 한 부분이 잘 이해가 가는데 요 그림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공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H0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요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될 텐데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요게 지금 H0가 사실이라는 가정이 그쵸? H0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낮은 확률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실험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에 실험 결과가 나왔다면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H1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기각역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우리 이거를 제알파 제1종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제1종의 오류라고 얘기하고 요 확률 우리가 몇 퍼센트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요? 0.05%를 가장 많이 0.05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를 우리가 5%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제1종의 오류를 0.05, 5%로 둘 수도 있지만 아주 뭐예요? 사건의 경중하에 따라서 뭐예요? 1%로 정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10%를 정할 수도 있어요. 오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너무 위험한 경우는 더 작게 잡기도 하거든요. 요게 지금 제 알파예요. 이걸 우리가 0.05라고 생각하면 영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우리가 H1이 사실이라는 하에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H1이라는 사실 하에서 그림 그려보면 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쵸? 요거는 여기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H1이 사실인 경우에요. H1이 사실인데 H1이 사실이면 보통은 여기에 뽑힐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시험 결과가 뽑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확률로 요쪽으로 와서 뽑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게 뭐냐면 바로 베타예요. 그쵸? 요게 뭐냐면 제2종의 오류죠. 즉 무슨 얘기냐면 H1이 사실이에요. 탈모제가 효과가 있는데도 실험했을 때 여기가 나와가지고 H1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죠. 요걸 우리가 베타, 즉 제2종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알파랑 베타는 약간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파를 줄이고 싶어서 알파를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요만큼을 주면 베타는 뭐예요? 이만큼 늘어나게 돼요. 이만큼. 즉 알파를 줄이면 베타가 늘어나게 되고요. 내가 베타를 줄여서 이만큼이라고 두면 이걸 뭐예요? 이거 알파가 커지게 돼요. 즉 제1종의 오류랑 제2종의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알파 조금 더 중요한 제1종의 오류를 중심에 두고 즉 제2종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로 공유 한번 해볼게요. 요게 요 그림이에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쪽은 H0가 사실이야겠죠? H0가 사실인 경우고 이쪽은 H1이 사실인 경우겠죠. 여기 빨간 게 뭐냐면 타입 1 제1종의 오류고요. 여기 그린 초록색이 제2종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유의수준 하 제1종의 오류 하에서 제2종의 오류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그림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예를 들어 제1종의 오류를 줄이고 싶어서 이렇게 가면요. 제2종의 오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제2종의 오류를 줄이고 싶어서 요렇게 제2종의 오류를 요만큼만 하면 그 대신 제1종의 오류가 요만큼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종의 오류랑 제2종의 오류는 트레이드 오프를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보통은 제1종의 오류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유의수준 제1종의 오류 하에서 제2종의 오류를 좀 줄여보자. 실수를 최소화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제1종의 오류, 제2종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나눠 생각해 봤어요. 이게 가설검정 문제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요. 오늘 수업을 듣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길 바래요. 꼭 풀어봐서 자기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가 갔다고 보면 돼요. 가설검정 시 발생하는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 알파 오류, 베타 오류가 있다. 알파를 제1종의 오류라고 하고 베타를 제2종의 오류라고 한다. 우리 다 배운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가설검정에서 알파와 베타를 구분하시오라고 나왔죠. 1번 한번 볼게요.
법정 판결의 경우 판사가 유죄인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예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보고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이 경우는 뭐예요?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죠. 이건 우리가 제2종의 오류에 그쵸? 제2종의 오류. 즉 이때는 우리가 H0를 뭐예요? 무죄. H1을 유죄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H1임에도 불구하고 H0를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H1임에도 불구하고 H0 무죄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2종의 오류가 되겠죠. 2번 한번 해볼게요. 질병을 판단하는 경우 검진 결과 의사가 질병이 없는데 질병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이것도 잠깐 화면을 멈추고 생각했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생각해봤죠? 생각해봤더니 어때요? 이것도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걸 H0를 뭐라고 얘기해요? 질병이 없다. H1은 질병이 있다잖아요. 근데 질병이 없는데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H0가 사실인데 H1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니까 요거는 제1종의 오류에 그쵸? 제1종의 오류. 3번 한번 해볼게요.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이 아닌데 임신이라고 진단하는 경우예요. 이것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생각해봤어요? 잠깐 임신이 아닌데 임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예요? H0는 뭐예요? 임신이 아닌 경우고 H1이 임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임신이 아닌데 임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1종의 오류예요. 그쵸? 제1종의 오류. 우리 요거랑 똑같죠? 아까 그림 본 거 요거 임신이 아닌데 임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제1종의 오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4번. 만약 실제로 어떤 도시의 실업률이 20%라고 알려졌다. 가설검정 결과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거는 뭐 답이 다 나와 있네요. 도시의 실업률이 이렇게 20%라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검정 결과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도 잠깐 쉬었다가 생각해보고 오세요. 즉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H1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H0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제2종에 오른 거죠. 즉 요거는 H0가 뭐예요? 실업률이 뭐 예를 들면은 20%다. 20% 이하이다가 되겠죠. 이하이고 H1이 실업률이 20%로 높은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높으면 H1을 채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H1을 채택하는 경우니까. 요거는 뭐예요? 뮤는 30이다. 30이 뭔지 모르겠어요. H1은 30보다 크다는 가설 검정하에서 만약 실제로 뮤가 30일 때 뮤가 실제적으로 30이에요. 그러면 기무가설을 채택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도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요거는 제1종의 오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한번 꼭 해보고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걸 잠깐 한번 여기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가설 검정을 할 거예요. 즉 가설 검정 많은 사례, 많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가설 검정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해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알파는 뭐 0.05를 정하든지 0.01을 정하든지 0.10을 정하든지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제1종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오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했던 게 제1종의 오류는 뭔지 제2종의 오류는 뭔지 에 대해서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요걸 하고 나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신뢰도는 뭔지 신뢰도는 1-알파죠. 제1종의 오류 반대되는 거니까 제2종의 오류 우리가 베타라고 하니까
우리가 검정력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쵸? 요건 1-베타죠. 요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기강력이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기강력이 뭔지.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게 검정 통계량을 정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검정 통계량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요건데 요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거 기무가설이 뭔지 대립가설이 뭔지 앞으로 유의수준이 뭔지 유의수준은 알파인데 제 일종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요거 알게 되면 제2종의 오류 베타를 알게 되고요. 신뢰도 1-알파를 알게 되고 검정력 1-베타를 알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세요라고 제가 1번부터 지금 9번, 10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요거를 우리가 다루어 볼 건데요. 사실은 실생활에 활용되는 문제예요. 활용되는 문제인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현 하천의 오염도는 0.35로 알려져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하천 밑바닥에서 각각 1000세제곱미터의 침전물이에요. 못하네요. 침전물을 30번 표본으로 채취하여서 나배 밀도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평균값과 표준 편차는 0.38과 0.06으로 나타났다. 일단 이거 무시할게요. 그래서 하천의 오염도가 0.35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번 물을 이제 한번 채취를 해봤지. 물을 채취해서 나배 밀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네가 0.35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배 밀도가 0.38로 이렇게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쵸? 더 크더라. 그러면 유의 수준 5%에서 하천의 오염도가 0.35보다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이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사실은 몇 개만 해보면 대립가설은 뭐냐면 침전물 지금 이게 단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배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배 밀도가 0.35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0.35보다 커. 그래서 나빠진 것 같아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H1 대립가설이고요. 이때 H0는 뭐냐면 아니야. 나배 밀도는 그냥 0.35야. 또는 0.35보다 아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는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이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한번 해봤더니 뭐예요? 0.3이에요. 좋아진 것 같아. 그쵸? 그러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면 이때 대립가설은 좋아진 것 같으니까 뭐냐면 나배 밀도가 0.35보다 작은 것 같아. 요게 지금 대립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기무가설은 똑같아요. 그냥 나배 밀도가 0.35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무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만 세울 줄 알면 D부터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제는 제1종의 오류도 알고 제2종의 오류도 알고 나중에 검정 통계량만 배우면 되거든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평균값과 표준 편차는 이번에는 0.4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궁금한 건 뭐냐면 0.35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예요. 제일 위에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요. 두 번째는 좋아졌냐라고 물었고요. 세 번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H1을 뭐라고 적냐면 나배 밀도가 0.35가 아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H1, 요건 H0는 역시 나배 밀도는 0.35이다. 이렇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지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구분해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거는 한쪽 검정이라고 얘기해요. 한쪽 검정. 즉 요걸 우리가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간이 0.35야. 0.35보다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뭐예요?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쪽만 보면 돼. 이쪽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단측.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는 이쪽만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단측.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양측 검정. 지금 단측 검정, 양측 검정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만 세울 줄 알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H자동차에서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는 1리터를 넣으면 16.5km를 가더라. 뭐 블라블라블라 뒤에 건 우리 아직 나중에 배울게요. 랜덤하게 새로 개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표본 36개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1리터당 15km네요. 어머, 새로 개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5% 유의 수준에서 1리터보다 16.5km 가는 것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 뭘 물었어요? 작다고 할 수 있는가 물었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야 돼, 그렇죠? 그러면 차량의 평균 연비는 16.5km보다 작다. 작다 이렇게 볼게요. 작다. 이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A제로는 아니다. 뭐예요? 차량의 평균 연비는 16.5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사례.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또는 병원에서 또는 많이 정말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실험 대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검정을 하고 이 검정한 결과를 가지고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전구 수명 그리고 이탈률 보면 또 쭉쭉 나와 있는데 두 개를 차이 검정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 지나면서 계속 우리가 진행 과정에 따라서 하나씩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2번까지만 풀었는데 3번, 4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다른 건 하지 말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만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